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1분기 살펴봤더니 1,000원을 팔아서 46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장 최저치라고 하죠. 그만큼 수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워진 경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확대되면서 특정 섹터에 너무 이익이 몰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서는 IM 부분, 즉 통신 부분의 실적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 외 자동차나 대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으로 대기업들이 좋을 때는 계속 좋아 보이지만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드러질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5%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오늘 이슈를 통해서 또 종목군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또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특히 환율과 같은 거시 변수들의 움직임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제조업인데요. 주요 선진국에서 이제는 아래선 이머징 마켓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위에서의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다시 강화시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흔히 얘기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용어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리쇼어링, 옵쇼어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옵쇼어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밖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밖으로 왜 나갈까요? 주요 제조업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즉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단위 노동 비용이나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와 관련된 혜택,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 벗어나서 주요 생산 시설을 해외에다 짓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을 이런 생산 기지의 이전 자체를 우리가 옵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떠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반대로 리쇼어링은 뭐겠습니까? 나간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제조업 동향을 보시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개선에서 리쇼어링이 상당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내에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는 리쇼어링을 통해서 이미 중국이나 다른 이머징 마켓들의 단위 노동 비용이 과거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격차는 있지만 다시 미국으로 혹은 독일로 이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그림은 바로 각국의 PMI, 제조업 생산 동향입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미국, 영국 같은 G7에 해당하는 국가들이죠. 여기에다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는 이머징이니까 빼고 만약에 캐나다 정도만 넣는다면 G7 국가들이 거의 모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봤을 때 2008년도에 위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다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 지표들이 대부분 다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이 힘을 내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본과 독일은 원래 우리나라와 계속 경쟁하고 있던 제조업 강국이고요. 미국은 그동안 소비, 그리고 금융 쪽,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도 리쇼어링을 통해서 고용도 높이고 전체적인 GDP의 성장률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부터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실제 사례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많이 옮겨놨었는데 이런 생산기지에 옮겨놨던 것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회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단위 노동 비용 차이가 이제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력 비용 대비 미국의 전력 비용이 많이 낮아지면서 비용 기준에서 봤을 때 미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국 같은 국가들이 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냐면 디자인 연구소,
R&D 이런 것들은 미국에다가 두고 혹은 유럽에다가 두고 실제로 생산은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연구소나 뭐 성능 연구소와 생산 기지의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뭐 시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쪽에 비용이 싸니까 그동안 이쪽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국으로 다시 당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혜택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가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GE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 공장을 다시 이전을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 멕시코로 나가 있던 것을 이전을 했고, 캐터필라 같은 데서는 일본에 나와 있던 굴삭기 공장을 현재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뭐 이런 선진국에서 또 이전하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또 이전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멕시코에서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점을 갖고 있던 이머징 마켓의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서 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것보다 본국으로 오는 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본국으로 가서 낮아진 비용, 낮아진 세금, 낮아진 정책 이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본국의 고용도 좋아지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실제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 뭐 애플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의 최근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의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드러나는 것은 자동차 생산입니다.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새롭게 이런 공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 환경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경기의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 공장을 유치해 왔을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 순식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얼마나 조지아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조지아주 주지사가 기아차의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요구할 만큼 그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약간 뭐 논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공장에 있는 그 지역 경제가 폭스바겐이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도 포항의 포스코, 그 외 울산의 석유 공장들, 또 중공업들, 거제도의 이런 중공업 조선회사들 이런 것들이 그 지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공장 하나 만들어지는 게 단순하게 공장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준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상권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낳을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지금 좋았던 2003년도와 7년도보다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2007년도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차 빅3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등 일본차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저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 경제를 좀 개선시켜주고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안에서 빅3와 미국의 빅3와 다른 나라들의 이 자동차 메이저 업체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제 산업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각각의 산업들이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효과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뭐가 개선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증가율, 수출 점유율 측면에서 지금 2009년부터 12년 넘어와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살펴본 그림처럼 생산, 제조업 생산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석유 수출 쪽의 비중이 엄청 늘었고요. 화학업종 늘었고 금속 늘었고요. 전자는 오히려 줄었고 전기 가전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식품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리쇼링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제조업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체 제조업이 전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 업종들 개선되고 있고요. 또 대체 비용을 중심으로 식품업종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또 가전 쪽의 일부와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리쇼링 자체가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운수장비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방금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의 리쇼링이 나타나면서 FDI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투자 금액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도 높았지만 지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게 거의 전부 셰일가스와 관련된 미국의 남서부와 관련된 투자 금액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전기전자 컴퓨터 쪽은 해외 쪽에서 아직까지 부품이라든지 대부분의 제품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기 가전 쪽이라든지 자동차 기타 운송 쪽이라든지 금속업종, 식품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두 FDI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그 순환 측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외 경기 민감 업종들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업종이나 기타 운송장비, 항공기라든지 뭐 무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 또 기계업종의 흐름, 정밀기계 쪽의 흐름이 또 개선이 되면서 또 미국의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건설기계 쪽이 또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일부 공작기계들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기계업종과 기타 운송장비 쪽이 기존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리쇼링과 함께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결부되어서 미국의 경제를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죠. 물론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소비가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뭐 17%에서 한 1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제조업만 좋아진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제조업 개선 자체가 일부 고용을 회복시키고 고용 회복이 임금을 회복시키고 임금 회복이 소비를 회복시키면서 선순환 구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어떠한 업종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려면 우리가 어떤 업종의 리쇼링이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이쪽 축은 각 산업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 비중이고요. 자, 이쪽은 반대로 운송비 비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화학업종, 석유제품, 금속, 음식료, 운송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들 업종의 특징이 모두 뭡니까? 에너지 비중이 높던지 운송비 비중이 높던지 둘 다 높던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높은 비중들이 전부 리쇼링이 큰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화랑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에너지 비용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싸지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도 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 $10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에너지 비용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 어느 국가보다도 싸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셰일가스와 관련된 논란, 환경 오염 관련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가장 먼저 상용화시키면서 에너지 비용을 다운시켜놔서 화학이나 석유 제품, 음식료, 운송장비, 금속 같은 업종들이 가장 먼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해외 생산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조금 높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서 생산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뭐 숙련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이머징 국가 쪽에서 생산해야 되는 일부 업종이 있지만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더 효율적인 업종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의 증가율을 봤을 때요. 중국 이런 국가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인도네시아나 여타 국가들의 제조업이 강화되게 되면 그들 쪽에 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가기 때문에 많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를 가끔 보시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중국의 노동 단위 비용이 연간 뭐 7%, 5%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2%가량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요구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빠져나올 땐 생각이 그 옆에 국가들, 뭐 미얀마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이런 국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 국가로도 일부 번지고 있고요. 미국으로도 일부 또 돌아오는 산업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의 세이브, 그 다음에 실제로 단위 노동 비용의 감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이 내구재 업종이나 비내구재 업종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국가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마이너스였죠.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전체 금액 중에서 내구재나 비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뭐 지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 비용 자체는 미국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석유 뭐 이런 업종들의 리쇼어링 트렌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뭘 살펴봐야 될까요? 미국의 이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GDP 대비해서 설비 투자 비중이 나오는데요. 미국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위기 이후에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FDI는 지금 해외로 나갔던 것이 이제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내부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리쇼어링이 더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좋아지는 거 우리가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미국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미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피해를 받을 업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리쇼어링 업종들이 나타났고 그 업종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쇼어링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리쇼어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글로벌 시장의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화학업종, 석유화학업종, 에너지업종, 철강업종 이런 업종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은 자체 생산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용을 다운시키는 데 일조를 했지만 이제는 점점 그 안에서 공급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초과된 부분을 해외로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해외로 파는 과정에서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천연가스나 석유를 팔았던 지역 쪽에서는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석유화학 제품들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에틸렌계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좀 우리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특히 미국에서의 경쟁력도 경쟁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부품주 말고 완성차를 기준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섬유유복이라든지 전기전자 그리고 부품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수요가 미국에서 부족한 거죠. 자체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대만 제품, 뭐 한국 제품, 저가 중국 제품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지금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서 생산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 쪽에서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가전제품 중에 일부 또 전기전자 제품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이 소비를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들이 새롭게 출시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커넥티드 카라든지 사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센서류들이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며칠간 진행된 외국인들의 매매가 우리 시장을 팔던 사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리쇼링을 통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글로벌 공급 초과로 나타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들 업종에 대한 대응과 상대적으로 미국이 필요로 해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수급을 달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섬유유복 이건 단위 노동 비용이 아무리 낮아져 봐야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단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 지금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대만, 한국 쪽의 지역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이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새롭게 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나서 사업이 정리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일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자동차 쪽에서는 글로벌 부품화되면서 미국이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로벌 부품주들이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는 이들 종목이 있을 것이다. 또 이들 종목의 수익성이 전체 시장의 수익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대 종목, 특히 뜨거운 종목에서는 그동안 한샘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샘뿐만 아니라 건자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은 건자재 업종을 일종의 한 테마로 보면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샘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업종이 뜨거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자체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최근에 이들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지금 규제를 풀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규제를 풀 수 없는 쪽도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의 강도가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쪽도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 보면 친환경 건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제 더 이상 늘기보다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고요. 소득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양극화 문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소득은 올라가고 지식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민감해지고 있는 것은 삶의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삶의 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집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규제가 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고에 ABS, PVC가 들어간 바닥재는 전부 빼버리자 이런 것도 광고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각국의 규제를 보시면요. 한국의 규제, 2025년까지 건자재 관련 규제들이 줄줄이 나오고요. 유럽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멘텀은 각국에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싶어도 규제를 쉽게 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내 내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수출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깨고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 생산하고 해외 쪽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규제들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자재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인데 지금 이 나타나는 이 규제 같은 경우에는 프탈레이트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집증후군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성면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아시아, 미국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규제가 많이 가고 있다. 이제는 거의 2년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 전 제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프탈레이트에 대한 규제가 어떤 한 부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어린이용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 부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한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열재라든지 다른 부품들에서도 아마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단열재. 우리가 이제
저가 단열재로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석고보드 뭐 이런 것들을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자, 이런 석고보드 같은 것들도 뭐 성면의 노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은 2010년 7년 정도 되면 거의 제로까지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벽 단열 기준이 에너지 관련 규제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점점 두꺼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두꺼워져야 됩니까?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건물은 날씨가 춥던 날씨가 덥던 실제로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내부의 온도가 외부의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 열과 외부 열이 잘 차단돼야 된다는 건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열재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요. 외벽의 단열 기준, 즉 열에 대한 민감도의 기준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열재는 앞으로 점점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되고 두꺼워져야 되니까 친환경 소재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비쌀 거고요. 또 두껍게 쓰면 점점 양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단열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열재 흐름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우레탄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름알데히드 기준에 들어가면서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유기재료가 아닌 무기재료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무기재료가 실제로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미네랄 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이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걸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기질 단열재나 무기질 단열재를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유기질 단열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국제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는 친환경 규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점점 무기질 단열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포름알데히드 규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탈레이트 규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쪽으로 친환경 소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쓰는 여러 가지 건자재 소재 중에서 강화마루 같은 것들도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도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국의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제 기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국내 거보다 중국 거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중국 것들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좀 더 좋은 소재를 쓰기 위해서 싼 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뭐 국산들을 사용해왔겠지만 아파트를 처음 시공하거나 주택들을 처음 시공할 때 강화마루를 시공을 하게 되면 브랜드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 소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왔는데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것들이 저절로 퇴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C마크, 즉 국가공인 마크가 붙어있는 그런 제품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을 몇 가지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수입업체들, 중국산 수입업체들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반대로 한스롬데코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1위 기업인 동화기업의 점유율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실제로 친환경 기준을 잘 맞춰나갈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흐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건자재 업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뭐냐? 이런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무엇이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먼저 밸류 체인을 보시면 PVC 바닥재부터 인조대리석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재에서 이제 앞으로 PVC는 점점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종목군들 중에서 실제로 가장 좋은 건 뭐냐? 이것들을 다 생산해내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리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창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마루 바닥재 MDF가 뭡니까? 나무 톱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폐자재에서 모아서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마루 같은 걸 만들 때 원목
마루도 있지만 그 원목마루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나무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MDF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가공 나무 소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업체 자체 중에서도 좀 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의 규칙을 맞춰 나가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들 중에서 보자면 가장 밸류에이션 체인이 넓은 KCC나 LG하우시스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체인이 좁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선별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투자는 이들 종목으로 가되 지금 워낙 뜨겁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시멘트까지도 지금 뜨거운 양상이죠. 그래서 뭐 시멘트, 바닥재, 페인트, 그 다음에 주요 건자재들 종목군들이 모두 지금 뜨거운 상황이어서 이들 종목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뭐 홀딩 관점이겠지만 만약에 없는 분들이 새로 사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뜨거울 때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접근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뭐 조정시 매수 정도를, 대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는 전략 자체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샘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 관련주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소재라는 거죠. 친환경 소재는 앞으로도 재건축이 되었든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었든 신규 건축이 되었든 다양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인테리어 종목보단 이런 소재 쪽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재는 화학업종, 뭐 철강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건자재를 만들어내는 건자재업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 그렇지만 소외되었다가 다시 관심을 가져나가고 있는 종목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인데요.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익이 1분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이익이 좋아져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은 되고 있으나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가 모두 다 떨어지고 있죠. 생활용품, 화장품, 음료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의 성장은 이어지나 성장 탄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자, 이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수익성도 최근에 유지가 되지 않고 있죠.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이 종목의 그 전체적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사업부별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영업이익률 추이가 작년 대비해서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건 화장품이고요. 생활용품도 떨어지고 있고 음료도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익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판관비, 판매관리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여기서도 화장품이네요. 그래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의 기대치 조금 낮게 잡아놨는데 그것도 하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LG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이 바닥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 언급드렸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자, 새롭게 나타난 모멘텀이 뭐냐 하면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M&A 모멘텀입니다. 자,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화장품 채널에서의 전반적인 변화가 지금 분명히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증가한 게 뭐냐? 메스티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라네즈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잘 돼서 화장품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판매 증가율이나 이익률 증가율은 모두 떨어지고 있는 양상. 즉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저가 화장품과 아예 고가 화장품의 탄력은 둔화가 되고 있고 채널 중에서는 백화점이나 방판 채널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은 오히려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인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M&A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M&A를 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음 그림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 10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초반대고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M&A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금 자체는 외부에서 큰 조달 없이도 어느 정도 내부 조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내부 유보율이 뭐 3천억 정도, 2015년은 지금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6천억 가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유보율이 2000%에 육박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유보율 2000%. 그러면 현금이 내부적으로 총자본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있다라는 건데 이 돈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M&A를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브랜드는 엘리자베스 아덴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브랜드가 아닌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전도 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만약에 이 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그렇게 큰 모멘텀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새 브랜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드러나는 것은 이 흐름에 제외하고더라도 M&A를 제외하고서라도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좋아질 거다. 근데 뭐가 좋아지느냐? 음료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음료가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음료 사업부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수익성도 개선될 거다. 그래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나는 모습. 이익은 화장품도 바닥치고 조금 개선되고 아무래도 이제 2분기부터는 음료 쪽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익을 견인할 가능성, 생활용품 쪽에서도 비용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악재는 이제 서서히 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승할 만한 모멘텀, M&A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도 최소한 1분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최근에 부진한 주가를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의 관점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종목에 준비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 40배에 갔을 때만큼의 강력한 흐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보였던 것은 M&A 모멘텀, 화장품 실적 개선, 뭐 중국 진출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면서 이때 가장 좋았던 게 메스티지 브랜드와 함께 저가 브랜드까지 인수하면서 이 종목은 화장품에서 완전히 초저가부터 고가까지 다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관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이유만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제한적인 게 페이스잡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금 뭐 이 중저가 브랜드, 특히 저가 브랜드들의 매출이 정체 상태입니다. 중국 진출도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 채널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화장품 쪽의 이익도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가긴 어렵다라는 거죠. 분명히 실적 바닥치고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조금 미지수고요. 그 미지수 액수를 견인하는 지표가 바로 M&A라는 것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인수하는 그 브랜드가 엘리자베스 아덴 하나라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접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브랜드를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인수를 보여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만약에 엘리자베스 아덴 하나 정도를 그것도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는 하되 기대 수익률을 낮춰잡는 것이 전체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의 바닥 가능성과 M&A 되는 브랜드가 얼마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인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 뒤집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 내에 안현연구원이 쓴 2014년 1분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동향을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재생 에너지 다 아시죠? 뭐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이런 것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매스까지 최근에 포함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계속 확산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확산되는 트렌드가 금액 기준이냐 수량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준비된 그림은 금액 기준의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인데요. 금액을 보면 2011년도에 정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량 기준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에너지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 에너지로 10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도록 못을 박아놨고요. 그 비율은 2020년도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량 기준으로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양광,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의 패널 가격, 셀 가격, 모듈 가격이 모두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량 기준으로 늘어도 금액 자체가 워낙 셀 가격 이런 것들이 폭락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수량 기준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2013년도까지 흐름을 보니까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중심,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들,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가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움직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조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당히 소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력은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큰 트렌드는 금액 기준으로 늘지 않고 있으나 수량 기준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여전히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우리 시장 내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크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크게 변했습니다. 자, 이 주가 수익률 변화에서 나타난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주가 수익률을 지금 섹터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화 측면, 에너지 저장 측면,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평균은 지금 한 40%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태양광 쪽이 120%, 풍력이 80% 오르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업종이 그동안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의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라는 기대 때문에 작년 한 해, 2013년 한 해 주가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이 독보적으로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의 상승률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동 이런 쪽이라든지 아시아 쪽의 대양주 쪽의 흐름은 약간은 정체된 양상이었지만 미국 쪽에서는 독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왜 미국이 독보적으로 상승했느냐 그 부분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밸류체인별로 보니까 통합업체들 그러니까 아예 태양광 셀 전에 소재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 단계까지 모듈을 넘어서 셀과 모듈을 넘어서 발전 단계까지 발전소까지 모두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통합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이런 통합업체들이 주로 미국 업체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웨이퍼나 셀, 모듈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미미했고요. 또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 태양광 장비 업체들 수익률도 미미했고요. 다른 실리콘 업체들도 실리콘 가격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들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양광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렸다가 중국 업체들이 파산하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과징금 혹은 상계관세 이런 것들을 맡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내수업체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농장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내수 자체, 태양광을 둘러싸고 있는 내수 자체가 좋아진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을 낳았던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미국 업체들의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각각의 개별 섹터, 밸류체인 내에서의 개별 섹터들의 주가 동향은 굉장히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주축이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광 쪽은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풍력 쪽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 풍력에 있어서의 핵심 부품은 터빈입니다. 그 돌아가는 프로펠러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핵심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타워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이 돌아가는 이 터빈의 힘을
전력으로 전환시켜주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1, 2, 2위, 3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터빈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국내 관점에서 보자면 터빈 관련주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타워 관련주라든지 일부 발전 장비 관련주라든지 부품, 파트 쪽의 종목군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핵심 부품과 밸류체인을 통합한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이 2013년도에 가장 좋았는데, 왜냐하면 업황의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라는 개념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도 좀 안 빠질 거고 업황도 개선될 거고 수급도 안정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풍력 쪽엔 핵심 종목이 없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통합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미미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통합업체인 하나솔라원이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수익률 개념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그 시장 전망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또 투자 전략의 방향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태양광 트렌드. 첫 번째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역 상관없이 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국가 쪽에서 계속 생산 물량을 늘릴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북부에 원전이 붕괴된 상황에서 추가 원전을 만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만들긴 하겠으나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지 스케일, 즉 발전소용, 태양광 농장용, 아주 큰 크기의 셀이나 모듈이나 이런 것들, 발전소가 만들어지기보단 개별 경제를 위한 지역 경제, 아니면 한 가정, 아니면 주변 마을, 이런 하나의 단일 소경제를 위한 이런 솔라 패널들, 아니면 솔라 시스템, 발전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 태양광은 큰 발전소 이런 것들도 물론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보다 성장성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양광 굉장히 패널 여러 가지 발전시켰지만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크게 만들어 봐야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섹터라든지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혹은 단위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공장 하나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소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력 발전소는 그대로 남겨둔 상황에서 지역 경제, 조그만 소경제를 커버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 아니면 아예 지역이 기존 발전소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여기까지 전력을 배송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들, 굉장히 떨어져 있는 도서산간 지역들, 이런 지역들 쪽에서의 소형 발전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태양광의 트렌드는 지역적으로 넓어진다. 두 번째는 소형화된다. 이 트렌드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풍력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풍력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옵시어 쪽, 즉 바깥, 해안가 바깥 쪽의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 즉 해상 풍력이 여전히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땅 내에 있는 것보다 땅 바깥에 있는 쪽과 지역별로 봤을 때 여전히 중국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 쪽에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태양광 쪽에서는, 소형화 쪽에서는 셀이나 모듈 쪽이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본적인 소재 쪽도 이제 가격의 바닥을 쳤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관련주로서는 OCI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한 1년 전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앞으로 소형화 과정에서 효율성 높은 셀과 모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기준으로 셀과 모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 수출이나 해외 쪽의 수출 개연성을 넓혀가고 있는 S에너지나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풍력시장 쪽에서는 국내에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핵심 부품주, 파트 쪽에서도 그래도 핵심적인 피팅을 만들고 있는 태용이라든지 아니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스타스라고 하는 최대 풍력 기업의 그 기둥, 타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단기로 답이 안 나온다라는 점. 좀 긴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많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은 지수 기준의 선택을 한다면 말 그대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예금 이자율보다 한 2배, 3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게 좀 더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원한다면 계속 종목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다른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혹은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찾으시는 노력을 같이 함께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ye.